네, 지금까지 세 분의 발표자분께서 멋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제가 발표자분들의 순서에 따라서 각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승원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IFRS 17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기초과정 실무표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번째 발표에서처럼 저도 깊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표준의 난이도나 작업량 등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금년 4분기까지 정말 실행 가능할까라는 좀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현재 진행 상황이나 또 실제 그 재정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회계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시적 계도 기간 내에 실제로 해당 그 이슈가 다 해소될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러한 그 IFRS 17의 연착륙을 위해서 계리 실무 표준이나 또 그다음에 한시적 계도 기간 등을 좀 유연하게 운영될 가능성은 없는지 간단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험업계 분들도 가장 관심을 가지실 질문 아닌가 싶고요. 제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답변을 드리기에도 좀 되게 난해한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진 중인 어떤 과제이고 금년 중에 이제 종결을 짓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나 아니면 그 추진 과정에서 이제 업계 간 조율해야 할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어려운 점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도출이 되면 물론 그 목표 시기가 다소 늦춰지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은 저희가 이제 추후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거나 하게 되면 이제 보도자료가 됐든 업계 배포가 됐든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소통해 나가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계도 기간도 역시 마찬가지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계도 기간이라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무 표준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큰 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도 기간이 실제 이제 저희는 이제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잘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업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오고 계시다고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목표대로 진행 중에 있고, 추후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러한 진행 경과를 살펴봐 가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임창원 한국보험계리사회 계리실무기준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계리사회가 이제 계리의 실무 표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 정합성을 갖춘 이제 IN 100이나 그 다음에 SEP 같은 SPA 같은 다양한 기준서를 만들어서 번역해서 업계 회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표현상으로는 관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말로 적용해 보면 보험사들이 이 국제 계리 실무 기준 자체를 현업에서 또 실무에서 완전히 정착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준 자체가 의무화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보험 상품의 특수성을 잘 반영을 못한다던가, 아니면 원칙만 제시되어서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좀 많은 재량이나 보험사의 판단을 필요한다거나 하는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계리 실무 기준이 정착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제한 뭐 희망 사항이 제도적 개선이라던가 조치가 어떤 게 있으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그 실무 관행이 잘 정착이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국제 계리 실무 기준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캐나다나 호주나 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나라들은 언제부터 IFRS 17 비슷한 보험계약 부채 평가를 시가 평가로 해왔는가. 그 나라들이 보험계약 시가 평가를 할 때에 그런 나라들은 그럼 우리나라 같은 문제가 없었는가. 다 초기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온 거거든요. 이거는 뭐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국제계리 사회에서 국제계리 실무 기준 ISAP 1, ISAP 4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이 캐나다나 영국이나 호주나 다 최근에 그러한 국제계리 실무 기준을 전부 다 받아들였고 그래서 회원들한테 이거를 그 준수를 의무화시키고 있고 그런데도 그 계리 실무 기준이 여전히 원칙 중심이어서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근데 해석의 여지가 있고 원칙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거를 잘 받아들여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어떤 거를 시사하겠느냐. 결국 우리한테도 그거를 해석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러니까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게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쓸모가 없다가 아니라 원칙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려는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과 연습이 그리고 실전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지. 국제계리사에서는 이 계리 실무 기준이 실제 보시면은 정말 그 아주 합당하고 그다음에 국제감사 기준에도 합당한 이러한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실행할 거냐의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제감사 계리 실무 기준에는 단지 계리적 가정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계리적 가정과 그다음에 모델, 그다음 방법론, 그다음에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모자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고민에 대한 것들이 원칙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준수하는 거를 의무화시키는 게 아마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그래서 이건 계리 실무 기준의 자율기구의 구성보다 먼저 이러한 이 국제계리사회에서 제시한 이런 계리 실무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게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걸 그러면 어떻게 준수할 것이냐라는 게 그 다음 단계로 우리 계리사들이 또 업계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해외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서 이게 원칙 중심이라고 우리랑 맞지 않다, 또 뭐 실무에 적용이 뭐 여전히 재량이 많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원칙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함께 우리 업계의 고민이 필요하고 그러한 문제意식 속에서 제도와 의무가 이루어진다면 그 정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성미정 수석연구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보험사가 이제 그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17에 따라 생산된 보험사 재무정보가 매우 의미있게 쓰여지고 있다고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뭐 자본시장을 보면 최근에 보험사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막 오르는 등 실제로 그 시장에서는 이 현재 17 재무정보에 따른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적정하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계리와 관련한 여러 이슈가 남아있고 그래서 재무정보에 대한 그 변동 불확실성이 좀 큰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신용평가사라는 전문적 그 재무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IF17 하에서 생산된 보험사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평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 새로운 회계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재무정보의 변동성도 많고 불확실성도 있어서 사실 저희도 이 재무정보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CSM이라는 지표만 봐도 개별 업체 이제 조정폭도 굉장히 크고 작년에 이런 가이드라인 적용 같은 큰 이슈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회사의 어떤 경상적인 요인들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제도 시행 초기에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조금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들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 지표를 활용을 하지 않을 수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들을 어떻게 좀 더 다각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계리적 가정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회사들의 재무 실적을 봤을 때 이 다르게 산출되는 부분들이 펀더멘털 측면 말고도 다른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반영하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분리해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조금 공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재무정보 이용자로서 있고요. 저희도 이제 신용평가사로서 이제 보고서를 계속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를 발간할 때 이런 보여지는 딱 손익이라든지 CSM 잔액이라든지 이런 숫자들뿐만 아니라 그 좀 질적인 구성, 예를 들면 신계약 CSM이 어떤 보험 상품에서 발생을 했는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계열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손익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질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얼마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서 물론 현재로서는 재무지표에 변동성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제도 시행 초기여서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그 정보가 제시하는 의미를 또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주어진 정보 외에도 이를 더 분석하고 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정보가 주어진다면 좀 더 유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시 정승원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송수성님께서도 공시 그 필요성을 좀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IFRS 17이라는 복잡한 고도의 재무정보 생산 시스템하에서 재량까지 많이 주어진다면 이 정보가 어떻게 생산되어졌는지 투명하게 공시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같은 결과를 하더라도 이 정보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알 때 그 정보 이용자는 더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공시 중요성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감독 당국의 아직까지 감독 방향을 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거나 또 실무 표준을 제시한다거나 어떤 방법론적인 그 일관성을 추구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고 공시 강화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제가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감독 당국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공시 강화 방안이나 방향이 있다면 아까 신회계 제도반에서 하나의 과제로도 예시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있으시다면 좀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발표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신회계 제도반의 하나의 과제로서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이제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다만 이제 송수성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이 이제 어찌됐든 이제 IFRS 17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된 초기라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한 공시에 대한 이제 정보 이용자, 이제 물론 이제 신용평가사나 아니면 증권사나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 이용자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는 일반 소비자분들도 사실 염두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이제 충분히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지표로서의 의미 같은 것들도 저희는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정해진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저희가 듣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러한 방안들이 대부분 이제 장단점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점을 최소화하고 이제 장점이 많은 그런 지표들 또는 아니면 기존의 이제 감사 보고서 상에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제 주석 공시 등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전반적으로 이제 아우러서 이제 혹시 공시 재무 정보
로서의 공시의 실효성이 어떻게 제고될 수 있는지 아울러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고민 중하셨는데 꼭 잘 준비되어서 실효성 있는 공시 방안이 마련되어 보험사 관련된 재무 정보가 더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임 원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험사 새 회계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안착을 위해서 제시하신 방안 중에 하나가 보험사 실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일반 회계와 좀 감독 회계를 좀 통합하자. 또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 감독 회계의 역할을 좀 이제 줄이고 이제 일반 회계로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비교 가능성도 그렇고 또 재량의 크기를 감안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 회계가 벤치마크로서의 확실한 역할을 하면서 이 감독 회계와 좀 더 달리 보험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보험사가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이렇게 감독 회계와는 다른 이제 이원화된 일반 회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장기적으로 이러한 보험 회계의 목적 자체가 보험사의 특수한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을 반영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발표를 들어보면 전 계리 실무 표준도 그렇고 감독 회계와 일반 회계 통합도 그렇고 뭔가 모든 거가 좀 표준화된 방식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좀 생각하시는 느낌을 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일관된 회계 처리 방법과 계획도 중요하지만 보험사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한 목적 적합한 개별 특성을 반영한 회계 처리와 계리의 중요성도 이제 존재할 텐데, 이 둘의 균형을 좀 어떻게 추구하는 게 좋을 것인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내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먼저 시작할 거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FRS 17을 발간하면서 아까 영향 분석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였냐 그러면 IFRS 17의 목적 중에 하나가 비교 가능성이었습니다. IFRS 17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또 다른 비교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모순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한 가지 제가 또 이제 소개해 드린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IMF에서 발표한 보고서 중에 일반 회계와 감독 회계에 대한 각 세계 각국의 보험 감독 당국의 입장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그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모든 나라가 일반 회계와 감독 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회계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를 위한 재무제표다. 그래서 투명하고 기업의 실체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표현하는 게 목적인 거고,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즉 재무성과표와 재무상태표가 다 똑같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감독회계에 대해서는 감독회계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계약자 보호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에 관해서 재무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회계가 감독회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래서 각 나라의 감독회계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재무 건전성, 다시 말해서 지급여력 제도하고 연결이 돼 있고, 유럽의 솔벤시 2나 캐나다의 MCCSR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감독회계는 재무 건전성과 연결돼 있고, 그래서 대차대조표 회계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때 물론 이제 여담으로 각 나라마다 IFRS 17이 도입이 됐을 때에 각 나라의 이러한 재무 건전성, 다시 말해서 이 감독 회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입장은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바로 그냥 IFRS 17의 내용을 KIC에서 반영해서 시가평가로 도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KICS가 이미 동시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재무제표 중심의 이 재무 건전성 감독을 하는 거는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이 돼 있고 앞으로 더 개선이 될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감독 회계를 동시에 해왔는데, 감독 회계의 목적은 그러면 뭐였느냐? 소위 말해서 세비라고 불리는 것들이,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이 역사도 짧고 경험도 짧은 우리나라가 IFRS 17을 지금처럼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거를
이행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독회계, 셉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게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에 이 감독회계가 앞장서 가지고 이게 해석이나 또는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갖추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여기서 그때그때마다 가르마를 타왔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이게 정착할 수 있었지. 만약에 회사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뒀다 그러면은 결코 이번에 2023년도 결산이 이 정도로 이루어질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러나 이제는 상장 회사들에 대한 이 재무제표의 그 품질은 외부 감사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고요. 외부 감사인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비상장 회사에 대한 거는 인력 부족이 이 재무보고 품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도 있지만 인력 배분이거든요. 우리 한국에 이게 인력이 아주 제한된 인력 풀이 있는 데서 중소회사까지 비상장 회사에까지 이런 많은 너무 복잡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는 오히려 품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회계의 목적이 업계 전체의 비교 가능성보다는 그런 중소회사에 약간의 좀 배려를 하는 목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옳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른 유럽의 다른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약간 발표 내용을 제목을 보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셉은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특히 중소형사처럼 이제 자원이 제한된 보험사의 경우에 회계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준 역할을 하되 실제로 이제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셉의 역할 자체가 계약적 보호 중심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킥스가 실제로 그걸 충실히 하고 있어서 상장사처럼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셉의 그 역할에 셉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넘어서서 스스로 이제 자기 회사에 적합한 재무정 생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예, 그런 취지로 이해됩니다. 결국 제가 생각했던 그 질문과 같은 취지라고 이해가 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송수성님께 한 번 더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17 도입되고 나서 보험사나 여러 이렇게 발표된 현행 그 업계가 그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방향을 보면 CSM이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너무 강조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송수성님의 발표를 들어봐도 보험계약 마진 잔액이 실제로 상각되면서 이제 보험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측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사실 보험 산업이라는 게 부채 측면에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자산 측면에서 보험 계약자부터 수령한 보험료를 어떻게 잘 운영해서 투자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험 수익과 투자 수익 간의 균형, 이게 또 합해진 영업이익 자체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고금리 상황에서 판매된 많은 그 비연동형 상품의 경우 보험 그 투자 손실 자체는 투자 비용 내용을 찾았습니다. 투자 이익 같은 경우에 투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최초 할인율을 쓰기 때문에 과거에 고금리 상황에서 판매된 그 시점에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다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기조 속에서 그만큼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보험 이익이 CSM에서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험 금융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상황이라면 경영자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보여주신 그 수익성 지표를 보면 보험 이익률만 나와서 그 투자 이익 자체가 좀 많이 좀 간과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 보험사 수익성 지표를 영업이익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투자 손익 역시 보험사의 중요한 이원이라는 점은 분명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는 보험사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보험 손익이라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보험 손익을 계속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보험이익률이라는 지표를 수익성 지표
중에 하나로 쓰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지표는 이제 영업이익률은 아니고 총자산 세전이익률이라는 지표를 쓰면서 회사의 전체적인 이익 규모를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운용자산 이익률이라는 지표도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는 이제 자산운용 측면에서 이익을 얼마나 내고 있느냐를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인데, 최근 같은 상황들 이제 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있고, 지금 PF나 이런 대체 투자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자 손익 쪽의 문제 때문에 이익 안정성이 또 훼손될 수 있는 우려도 있어서 이런 지표들을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도 보고서에 담을 때 이제 회사들의 이익 변동에 있어서 이런 투자 손익 쪽의 요인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기술을 해서 보시는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 마진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발표하신 것처럼 이렇게 투자 수익의 변동성이 사실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정보의 유용성이 있다면 앞으로 잘 제공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험사가 자산 운용함에 있어서 이 변동성이 커진 만큼 얼마나 위험 관리를 잘하느냐가 또 중요한 역량으로 판단이 되는데, 관련된 정보가 잘 제공된다면 더 보험사 재무 영업활동 역량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자분들의 토론과 답변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더 벨이 주관한 2024년 더벨 보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 토론된 내용이 IFRS 17의 안정적 정책과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미 있는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분들과 장시간 경청해 주신 또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